제가 나이 30이 넘어가면서 저는 삶에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도 언제까지 가능할지 모르겠고, 이직을 시도할 때마다 점점 제가 설 수 있는 곳의 입지가 좁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시골살이를 할 자신은 없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대비로 귀농귀촌 정책까지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50만 원에 시골집 한 채를 사게 되었어요. 코로나 전이었다고 해도 아무리 시골이라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가격이기는 했죠. 도유지 위에 지어진 오래된 주택 건물이었는데 전기는 들어오는데 수도가 들어와 있지 않고 고령 바닷가와는 차로 10분 정도 걸리는 곳인데 산 앞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사실 눈으로 보고 확인한 뒤에 산 것도 아니었어요. 지인에게 받은 전화 한 통만으로 150만 원짜리 집이 있다고? 말이 안 되는데? 하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사본 거예요. 아무리 무너져가는 시골집이어도 몇천만 원은 기본인 상황인데 돈 버리는 셈 치고 일단 그냥 사놓고 보자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몇 달 뒤에 내려가서 눈으로 확인한 집은 처참했습니다. 그 전에 살던 사람이 집에서 인간다운 삶을 산 게 아니라 노숙을 한 것처럼 온 집이 쓰레기에 덮여 있었고 오래된 가구도 다 버리고 간 상태였어요. 심지어 거주하던 사람의 어머니 사진이었을 오래된 할머니 액자며 가족들 사진까지 하나도 챙기지 않고 그대로 150만 원만 받아서 몸만 나가셨더라고요. 지붕에서는 비가 새서 세숫대 같은 걸 바닥에 놓고 빗물을 여기저기 받아놓았고 모든 방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는데 잠자는 곳 한 군데만 그나마 양호하다고 해야 될까. 고물상에서도 팔지 않을 것 같은 오래된 전기 난로 하나에 다 해져서 시커먼 솜이 튀어나와 있는 낡아빠진 이불과 베개도 고스란히 버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집을 치우는데 200만 원인가를 썼어요. 집을 산 것보다 치우는데 사람을 쓰고 돈이 더 많이 나간 셈이었죠. 실제로 내가 그곳에서 살 수 있을지 모르겠고 살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겠지만 조금씩 고치고 손봐가면서 야금야금 깨끗하게 단정하게 만들면 여름 휴가철에 놀러 갈 때 한두 번 쓰고 말더라도 별장으로라도 쓰게 되겠지 뭐 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틈날 때마다 그 집을 고쳐볼 생각이었어요. 저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곳에 가끔 내려가서 1시간 정도씩 집을 둘러보곤 했습니다. 수도를 연결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어디서부터 일을 시작해야 되는지, 정화조를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붕을 고치려면 얼마가 드는지 아는 것도 하나도 없었고 돈도 없었죠. 그냥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면서 상상을 하듯 막연하게 돈이 모이면 조금씩 고치고 또 돈을 모으면 다른 방도 고치고 그렇게 해봐야겠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집 앞으로 난 길을 따라 산책하듯 걷곤 했어요. 산 앞에 지어진 돌집 하나는 정말 세상과 툭 하고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를 보면 처음에 하녀가 차를 타고 외진길을 한참 들어가야 숨어있는 집이 한 채 나오잖아요. 제가 산 집도 그랬습니다. 큰 도로에서 벗어나서 작은 샛길로 올라가야 했는데 그 샛길이 있는지도 모를 만큼 좁은 길을 한참 올라가야 산 앞에 덩그러니 놓인 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저는 갈 때마다 제가 산 집에서 150m 이상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바로 이어진 산속도 들어가 보려다가 나뭇가지와 낙엽을 밟는 소리가 괜히 무서워서 둘러보지 못했고 좌측으로는 무성한 풀밭에 수북히 쌓여있는 오래되고 비 맞아 썩은 나무와 풀더미들에서 뱀이라도 나올까봐 오른쪽으로는 철창에 갇혀서 정신없이 짖어대는 미친 것 같은 개 4~5마리가 혹시 풀려나와서 다리라도 물어뜯을까봐 두려웠어요. 한참 떨어진 곳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키우는 개라고 하셨는데
돌아가시면 그 자리도 텃밭을 삼든 뭘 하든 할 수 있을 거라고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 집임에도 저는 겁이 많아서 주변도 제대로 둘러보지 못했고, 오히려 주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주소를 가르쳐줘서 주변 사람들이 심심하면 지나가던 길에 들려서 여전히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다거나 벽에 곰팡이가 가득 찼다던가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곤 했어요. 저는 남의 이야기를 듣듯이 집 뒤에 산에서 조금 걸어 들어가면 묘지가 나오는구나. 왼쪽에는 입구가 막아진 폐광이 있었구나 하면서 제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주변인들을 통해 제 집 주위 알지 못한 정보들을 간간히 얻었습니다. 뭐 당장 내려가서 살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할 계획도 사실 없는 데다가 150에 집을 산 자체가 흥미거리였어서 제 측근들은 믿기지가 않는지 제가 산 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면서 위치와 존재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그곳 주변이 터가 넓으니까 양봉이라도 해보자고 벌통을 놓으시기 시작했습니다. 찻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바로 뒤에 산이 있으니 더없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벌통을 놓으시고 곰이나 멧돼지 같은 산짐승이 벌통을 헤집어 놓지 못하도록 덩치가 큰 개 한 마리를 키우셨어요. 무슨 곰이 내려올까 싶었는데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으로 지도를 축소해서 봤더니 제 집을 둘러싸고 있는 산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정말 온갖 들짐승들이 살고 있겠구나 싶어져서 납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시골집에 내려가 보면 개가 고라니를 잡아서 뜯어먹고 있곤 했는데 눈을 뜬 채로 목에서 피가 굳은 채 죽어있는 고라니가 머리 위로는 형체가 있는데 내장과 배 부분은 뼈와 살점이 드러나게 가지런히 누워서 죽어있는 보면 볼수록 심란해지는 풍경이었습니다. 용맹하고 사냥을 좋아하는 개라서 산짐승이 지나가면 싸우고 개밥을 잘 챙겨줘도 산짐승을 잡아먹는 게 더 맛있었는지 그렇게 고라니를 잡아먹더라고요. 그리고 2022년 갑자기 꿀벌 80억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고 2년 연속 발생한 벌들의 떼죽음 때문에 기후위기가 원인이라고 뉴스와 다큐멘터리 채널에서 보도를 줄기차게 해나갈 때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양봉을 하시겠다고 놔둔 벌통은 낙엽진 산속에 열과 간격을 맞춰서 늘어놓인 게 얼핏 보면 공동묘지 같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벌들이 다 죽어버려서 묘지가 되어버렸죠. 저는 이곳을 볼 때마다 희망이 점점 한숨으로 바뀌다가 그냥 없는 셈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개는 사자같이 생긴 외모 때문인지 워낙 잘생기고 용맹해서 탐내는 집이 많더라고요. 결국 식당을 하는 집에 데려가서 그곳에서 키우게 되었고 제가 산 집은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전화가 왔어요. 그 집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나왔다고요. 알고 보니 제가 빈집으로 방치하는 동안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서 응거할 곳이 필요했던 사람이 제 집이 비어있으니 그곳에서 생활하다 죽은 것 같았어요. 문제는 그게 평범한 죽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동네 마을하고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위치고 뒤로는 산만 하나 있는 데다가 주변은 숲풀이 가득해서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었는데 꽁꽁 얼어있는 이불을 덮은 채로 거실 한가운데 앉아서 동사를 했는데 시신 주변으로는 동그랗게 불에 탄 조그마한 움막이 3개가 있었대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된 일인지 대신 알아봐 주시겠다고 그곳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숨이 턱턱 막히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거나 산삼을 찾아다니면서 그걸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은 그런 일을 하시던 약초꾼이셨대요. 직업이 그렇다 보니 계절별로 이 산 저 산을 돌아다니셨는데 저희 집 뒤쪽에 있는 큰 산을 다녀온 뒤로 계속 정신병이 걸린 사람처럼 헛소리를 하고 와이프에게 돈만 밝히는 년, 춤바람 난 갈보년,
죽여버리겠다 면서 목을 조르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항상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고생하면서 집을 비운 적은 많았어도 가정적이었던 남편이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서 폭력을 쓰고 목을 조르거나 칼을 들고 죽일 것처럼 달라드는 일이 잦아지자 와이프는 남편을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극구 반대하고 말을 들어주지 않자 무당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무당은 남편의 몰골을 보자마자 귀신이 잘못 붙었다면서 어디를 다녀왔는지 뭘 하고 다녔는지 캐물었는데 저희 집 뒤쪽 산에 산약초를 캐러 돌아다니다가 그날따라 해가 빨리 져버리고 산에서 길을 잃어서 제가 산 빈 집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밤을 샜다고요. 차를 주차한 곳은 그쪽이 아닌데 차를 찾으려면 해가 밝아야 해서 일단 빈집이고 바람을 피해 들어와서 해가 뜨기만을 기다렸나 봐요. 그러다 화장실이 급해졌는지 빈집이어도 화장실이 없어서 남의 집에 볼일을 보긴 그랬는지 집 왼편에 할머니가 개를 키우는 철창이 많은 곳으로 향하셨대요. 아무래도 개가 있으니까 민가라도 있으면 화장지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가 어디쯤인가 확인하려는 심산이었겠죠. 그런데 민가는 없고 화장지도 찾을 수 없어서 볼일을 보려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거기가 폐광산이었습니다. 분명 폐광산은 위험 때문에 오래전에 입구를 막아놓은 곳이었는데 그분은 폐광산 안쪽으로 들어가는 곳이 열려 있었고 본능적으로 탁 트인 곳보다는 어두운 곳을 선호하게 돼서 그 안쪽에 살짝 들어가서 볼일을 보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천조각이 보여서 천조각으로 뒤를 처리하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산으로 돌아가서 한참을 헤맨 뒤 차를 찾아서 집으로 돌아갔고 그 뒤로 정신병이 도진 것이었어요. 무당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그곳에서 가져온 것은 없는지 어떤 것들을 만졌는지 들리는 소리는 없었는지 누가 보고 있거나 하지는 않았는지를 세세하게 물었는데 만진 것은 제가 산 집의 문이나 바닥 정도였고 그 외에는 폐광의 벽과 철조각 정도를 주워서 쓴 것이었습니다. 폐광 밖에서는 애국가가 들렸다고 합니다. 무당은 병구슬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화전치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남편과 같이 하루를 묵었던 제 집을 다시 찾아가서 구슬하러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구슬하는데 남자가 엉엉 울면서 내가 그러려고 그 시꺼먼 데서 하루 종일 곡괭이질만 하고 있었는 줄 아느냐. 그렇게 밤낮으로 목숨 걸고 일하는 동안 미근이랑 춤바람 나서 돌아다니는 년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서 눈이 감기지가 않는다. 그러면서 이가 부러지도록 부드득거리면서 이를 갈고 와이프를 노려보더니 통곡을 반복하고 그리고 다시 죽여버리겠다면서 악을 쓰는데 귀신이 들린 사람보다는 증오에 눈이 뒤집힌 사람 같았답니다. 무당은 남편에게 젖은 이불을 덮고 있게 하더니 무슨 경을 읽으면서 불로 남편을 지지려는 듯 위협하기도 하고 쌀 같은 것을 집어던지면서 구슬하더니 바가지가 깨지지 않았다면서 다시 구슬해야 할 것 같다고 남자와 집에 오니 맞지 않으니까 남자를 멀리 보냈다가 다시 구슬해야 할 것 같으니 부적을 주면서 21일 있다가 집에 돌아오고 그 전에는 집에 들어오지 말고 꼭 밖에서 지내고 잠을 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래요. 그리고는 남편이 근처 모텔에서 계속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젖은 이불을 덮은 채로 동사체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무당은 그날 다른 알리바이가 있었고 그 지역에 간 적도 없었어요. 경찰은 신만이가 약초를 캐다가 추위를 피해 빈집에 들어와서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는데 지붕에 새는 비가 떨어지면서 잠든 사이 몸이 저체온증과 동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마무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상황을 확인하신 아버지는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동네가 작아서 소문이 빠른 것인지 식당에서 식사하는 마을 지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셨어요.
한국전쟁 이후로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들던 시절부터 원래 그곳은 석탄산업 때문에 돈을 잘 버는 마을이었대요. 광산이 많고 미군 부대도 있었던 마을이라 한국이 다들 굶어 죽는다고 하던 때에도 해수욕장이 있고 캬바레가 존재할 만큼 돈이 많은 도시였고, 한국이 농경사회로 알려져 있지만 그 동네는 석탄으로 호화로운 생활이 가능했답니다. 그런데 집에 돈이 쌓이고 남편이 석탄을 캐고 집에 돌아오면 시커먼 몰골을 보면서 흑돼지 나온다고 했던 말들이 아직까지 마을에 남아있을 만큼 춤바람이 나서 와이프가 캬바레에 들락거렸던 집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집을 비우는 동안 춤추고 술 마시고 미군과 바람을 피우는 집이 많았다면서 아직도 그 여자들을 욕하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밥집에서 아버지가 들으신 것이었습니다. 광산에서 일을 끝내고 돌아온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확인하고 눈이 뒤집혀서 아내 머리채를 잡고 광산으로 들어가 아내를 밀어버리고 자신도 같이 투신한 것 같다고. 그땐 그런 일들이 많았고 한 집 건너 한 집마다 춤이며 바람이며 하는 일들로 매일 밤 시끄러웠는데, 그렇게 싸우고도 아침이 되면 광산 앞에서는 입장 전에 애국가를 틀고 손을 가슴에 얹은 채 광산으로 남자들은 입장하고 여자들은 다시 캬바레로 들어갔다고. 마을 분위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숨이 콱 막혔습니다. 더 이상 제가 산 그 집 근처에 가볼 일도 없을 것 같았어요. 원래 그 집에 노숙자처럼 생활하던 아저씨는 가족 사진과 어머니 영정까지 놔두고 150만 원만 챙겨서 집을 나갈 만큼 엉망인 삶으로 왜 그곳에서 버티고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폐광에서 아내와 동반 자살한 옛날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쳐도 굿하고 돌아간 사람이 굳이 다시 돌아와서 왜 내 집에서 굳이 축축한 이불을 덮고서 동사를 한 건지, 그 옆에 만들어 놓은 타담한 움막은 무엇인지 저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몇 년째 그 집에 가지 않고 있어요. 아마 계속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국가를 들어도 마음이 편치 않아졌어요. 그렇게 제가 산 집은 폐가로 남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더는 이상하거나 나쁜 연락이 오는 일만 없었으면 좋겠어요.